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서울시 7급 필기시험 경영학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경영학 전범위에 대해서 골고루 좀 출제가 된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예, 좀 많이 쉬운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 예상으로는 경영학에 대해서는 고득점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하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수반되어야 되는 또는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들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개인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직무 충실, 2번 직무 확대, 3번 직무 순환, 4번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일단 해설 좀 확인해 보면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직무 설계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수평적 직무 설계와 수직적 직무 설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수평적 직무 설계와 수직적 직무 설계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일단 공간이 4개 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일단 명칭들이 들어가는데 먼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직무 확대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 인라지먼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무 확대, 출제된 표현대로 가면 직무 확장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직무 확대에 해당하는 개념을 잡 인리치먼트, 직무 충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무 설계에서 수평적 직무 설계에 해당하는 방법은 직무 교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수직적 직무 확대화에 해당하는 개념은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직무 설계는 요 네 가지가 되는데 사실 요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 넣을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직무 확대화와 수직적 직무 확대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 문제 정답은 직무 충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2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대두된 표류 관리 방식에 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직무관리 체계이다. 2번 노동 과정의 이동조리법에 의한 유동작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추구한다. 3번 작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의한 표준 작업량을 도출하여 이를 생산성 향상 과정에 이용한다. 4번 작업 지시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간트 차트 개발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동조리법 또는 유동작업 방식, 기업의 공익적 역할 이 내용은 테일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헨리 포드가 주장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입각한 봉사주의 또는 봉사 목적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번 지문 잠시 보세요. 작업 지시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간트 차트 개발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테일러와 간트 사이의 관계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죠. 테일러와 간트는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그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간트는 뭔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간트와 테일러 사이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2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은 포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돼요. 다음 3번 문제고요. 사실 이건 약간의 말 문제 느낌이 좀 강한데 그 국어 문제라는 말씀이죠.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직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무 수행에 많은 기술이 필요할수록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 2번 자신의 직무가 조직 내에서 중요할수록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 3번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 4번, 4번 직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불명확할수록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 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문장을 그냥 이해하시면서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런 관점으로 끌고 가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직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불명확하면 당연히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문장으로 바꾸어 드리면 직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할수록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4번 관리자들은 공정하게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지만 성과 평가 시에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성과 측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 역시 배경적인 내용보다는 문장을 해석하시는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1번 평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성과 평가에 오류를 가져오지 않는다. 2번 평가자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3번 평가자들은 개인을 비교할 때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4번 평가자들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답 고르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평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성과 평가에 오류를 가져오지 않는다. 당연히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인간의 능력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능력 한계라는 것이 일단 키워드가 되겠죠. 객관적인 효용의 극대화가 아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는 차선에 대한 차선에 대한 만족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관점을 가진 의사결정 모형은 1번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 2번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3번 직관적 의사결정 모형, 4번 제한된 합리성 모형. 정답은 4번 제한된 합리성 모형이 되는 거고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또 하나가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최적해를 도출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제한된 합리성 모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보게 되는 거고, 관리인은 최적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모형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 외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 개인적인 이익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거고, 직관적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가면 감에 의해서 의사결정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직관적 의사결정 모형이 되고요. 이러한 직관적 의사결정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확인하면서 5번 문제에 대한 강평 정리하는 거고, 어쨌든 만족스럽다, 제한 능력이 한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조직의 형태 중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트릭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과 직능식 조직의 장점을 포함한다. 2번 매트릭스 조직의 구성원은 수평 및 수직적 명령 체계에 모두 속할 가능성이 있다. 3번 라인 조직에 비해 명령 체계에 의한 혼선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번 매트릭스 조직의 기업은 동시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매트릭스 또는 행렬 조직에 대한 개념 잡아드리면,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드리면 행과 열이니까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무조건 두 개 이상의 조직을 결합한다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결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조직과 직능식 또는 기능식 조직을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결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 역시 두 개 이상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구성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2명 이상이 되겠죠. 상급자가 2명 이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행렬 조직은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상급자가 2명 이상이라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물론 그 상급자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어떤 형태의 의미들을 만들어 주냐면 그 역할 갈등 또는 다각적 역할 기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들려드리면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 내용들을 가지고 6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죠. 보시면 라인 조직에 비해 명령체계에 의한 혼선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실은 행렬 매트릭스 조직은 라인 조직에 비해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제품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구성된다. 다음 중 확장 제품에 포함되는 항목의 총 개수는 하면서 기억, 제품 디자인, 니은 제품 포장, 디귿 브랜드명, 리을 보증 제도, 미음 배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관련 내용 잠깐만 좀 정리하고 가면
7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게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을 가지고요.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인데 뭐 사람 이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품 개념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제품 개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제품 개념을 가장 좁게 보면 욕구와 관련돼 있는 편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핵심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 어떤 측면이 들어오냐면 유형적인 측면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러한 유형적인 측면을 말 그대로 유형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 제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범위가 더 넓어지면 이제 무형적인 측면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무형적인 측면까지 추가된 제품 개념의 범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 제품 또는 죄송합니다. 확대 제품이에요. 실제 제품 아니고 확대 제품 또는 확장 제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품 개념의 수준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라는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요. 해당 문제에서는 각각에 대한 예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핵심 제품은 욕구 편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그건 없으니까 언급할 이유가 없고, 지금 유형 제품과 확장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개념 잡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품 디자인, 제품 포장, 브랜드 명까지는 유형 제품에 해당을 하고요. 보증 제도와 배달이 확장 제품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5개 중에 확장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보증 제도와 배달이 되니까 모두 몇 개?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1번 2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분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2번 세분 시장 내의 이질성과 세분 시장 간의 동질성이 높아야 한다. 3번 시장을 효과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 변수를 선택해야 한다. 5번 매스 마케팅에 비해 높은 경쟁 우위와 새로운 기회의 발견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요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하죠.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시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구분되고 나면 구분된 시장 내부적인 문제와 구분된 시장 간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정리가 안 돼 있더라도 직관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죠. 시장을 나눴고요. 나눴다라면 시장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할까요? 이질적이어야 할까요? 시장 내부적인 문제니까 최대한 동질적인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나눠 놓은 상태에서 시장과 시장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최대한 이질적인 것이 효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2번 보시게 되면 세분 시장 내의 이질성과 세분 시장 간의 동질성이 높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질성과 동질성이 반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족에 관해 다룬 귀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만족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불만족의 크기는 줄어든다. 2번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은 크게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 있다. 3번 불만족의 원인을 기업이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불만족의 크기가 커진다. 4번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 외적 귀인을 할 때 불만족의 크기는 줄어든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 외적 귀인을 할 때 불만족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적 귀인을 할 때 불만족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걸 좀 완화시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귀인이 아니라 내적 귀인을 할 때 불만족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10번 공급사슬 관리에서 황소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채찍 효과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 채찍 효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재화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 공급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업체가 오겠죠. 그 다음에 유통업체가 오고 그 뒤에 소비자가 따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사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채찍 효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가 그냥 손잡이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채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손잡이에 끈이 달려 있는 거가 되죠. 그랬을 때 소비자가 이걸 튕기면 그 채찍의 파동은 어떤 형태를 나타낼까요? 손잡이에서의 파동보다 손잡이에서 멀어질 때의 파동이 더 커지게 될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교과서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채찍 효과라는 것은 소비자 쪽에서의 수요 변동이 공급 업체 방향으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증폭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채찍 효과고요. 문제에서는 그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뭐 그냥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꼽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중복 수요 예측, 일괄 주문 처리, 가격 변동, 결품 예방 경쟁이라고 하는 거고 걔네들 조금 표현을 달리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찍 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정보의 공유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든지 변동폭을 감소시킨다든지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요 내용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 표현 먼저 가지고 이야기하면 채찍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중복 수요 예측, 일괄 주문 처리, 가격 변동, 결품 예방 경쟁이라는 것이 있고요.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는 해결 방법에는 정보 공유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제거 또는 변동폭 축소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문 확인하시면 1번 수요 정보의 공유, 2번 배치식 주문 이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일괄 주문 처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가격 할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격 변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4번 공급자의 전략적 분배, 결품 예방 경쟁 또는 중복 수요 예측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 2, 3, 4 중에 이 2번, 3번, 4번이 채찍 효과의 원인이 되는 거고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요 정보의 공유는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이 아니라 채찍 효과를 해결하는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제품과 차별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특성이 있다. 2번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 3번 대체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4번 재고로 저장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제품 또는 재화와 서비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제품 또는 재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서비스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품은 재고를 가질 수 있고 서비스는 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정답과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하면 재화와 제품 똑같은 거니까 제품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번 보시는 거죠. 대체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란 이야기가 되니까 얘는 서비스에 대한 특성이 아니라 제품 또는 재화에 대한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돼요. 다음 12번 식스시그마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기준은 3.4 dpm으로 100만 개당 3.4개의 분량 수준이다. 2번 추진 방법론으로는 D마이이 있다. 3번 식스시그마는 탑다운식으로 추진된다. 4번 추진 요원 중 식스시그마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사업부 책임자는 마스터 블랙벨트이다. 일단 주변적인 이야기 잠깐 좀 확인하고 정답을 체크하면 일단 식스시그마 3.4 pp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는 D마이의 형태로 추진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D마이은 첫 번째 definition, 정의를 의미하고 M은 measurement, 측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A는 analysis, 분석을 의미하고요. I는 improvement, 개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control, 통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식스시그마는 추진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스시그마는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4번 이게 정답인데 추진 요원 중 식스시그마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사업부 책임자는 마스터 블랙벨트가 아니라 챔피언이라는 것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 식스시그마 전문가의 직책은 가장 높은 직책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챔피언, 마스터 블랙벨트, 블랙벨트, 그린벨트, 화이트벨트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부 책임자는 마스터 블랙벨트가 아니라 챔피언이 되는 거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재고 관리의 전통적 접근과 적시 관리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적 접근은 적시 접근과 구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MRP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MRP와 적시 관리, J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JIT는 재고를 활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념이 되고요. 자재 소요 계획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접근이라는 것은 재고를 통해서 통제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1번 전통적 접근, 재고는 부채이다. 지트 접근, 재고는 자산이다 라고 쓰고 있고요. 2번 전통적 접근, 단기간 생산 가동한다. 지트는 장시간 생산 가동한다. 3번 전통적 접근법은 조달기간을 단축시킨다. 지트는 조달기간이 길어도 무방하다. 4번 전통적 접근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지트는 단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다 라고 쓰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측면이 강조가 되냐면 공급업체와의 유대 강화가 강조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와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업체의 수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트는 단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업체의 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통적 접근법과 지트가 반대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 제3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 물류는 뭘 의미할까요? 생산업체가 물류활동을 수행해야 되는데 생산업체가 그 물류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물류활동을 뭐 하는 거? 아웃소싱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물류활동을 아웃소싱 하는 것을 제3자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번 물류의 전문화로 인해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 2번 물류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된다. 3번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4번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한다. 문제 어렵지 않죠? 당연히 물류 활동을 아웃소싱 했다면 물류를 잘하는 업체에다가 아웃소싱 했을 테니까 물류의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웃소싱 하는 이유가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제3자 물류를 하게 되면 물류의 전문화로 인해 물류 비용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15번 재고관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 조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장난이 좀 너무 치사하게 들어가 있긴 있어요. 잠깐 내용들 보면 1번 재고 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와 조달 기간에 대한 계량적인 확률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 2번 시장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정량의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3번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 완료까지의 조달 기간을 확정적 모형을 통해 확률 분포로 계산한다. 4번 재고의 과다한 보유 및 부족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주문량과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문 4개 들어와 있고요. 사실 그 문장 안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재고관리 모형은 확정적 모형과 확률적 모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확률적 모형인 경우에 뭘 활용할까요? 확률 분포라는 것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3번 보시면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 완료까지의 조달 기간을 확정적 모형을 통해 확률 분포로 계산한다? 확정적 모형과 확률 분포는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를 계산해야 되는 것은 확정적 모형이 아니라 확률적 모형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재고관리 모형은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확정적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률 분포를 활용하는 확률적 모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확정적 모형과 확률 분포라고 쓰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이요. 주식회사 XYZ의 주주는 1년 후에 2,000원의 배당을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가 영구히 같은 규모의 배당을 연 1회 지급하려고 예상할 때 그게 A라고 되어 있고요. 1년 후부터 5%의 연간 성장률로 영구히 연 1회 배당을 지급하리라고 예상할 때 그게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현재 주가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할인율은 A와 B 모두 연 10%라고 가정한다라는 거고, 이 문제 공식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영구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상황적으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성장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일정률로 성장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때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하는 경우라면 연금액을 할인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일정률의 성장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금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것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B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연금액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2,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고요? 2,000원을 할인율인 10%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2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상황은 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원을 얼마로 나누어 줘야 될까요? 할인율 10%에서 성장률 5%를 빼준 5%로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이 경우는 2만 원이 계산되고 이 경우는 4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페이올의 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페이올은 관리 원칙이 일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번 개인의 이익과 목표를 먼저 달성하여 조직의 최종적인 이익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3번 관리자가 피관리자에게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번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원칙을 주장한다. 답은 뭘까요? 이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은 X관점과 Y관점 중에 X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X관점을 가정하고 있다면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문제 중에 어느 쪽을 더 강조했을까요? 조직을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2번 문장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이익과 목표를 먼저 달성하여 조직의 최종적인 이익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의 이익과 목표를 더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2번은 페이올의 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돼요. 다음 18번 재무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이나 주식 발행은 자기 자본의 조달 원천이다. 2번 주식으로 인한 자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당을 관리한다. 3번 자본 조달 과정에서는 자본 비용을 극대화하여 투자안의 경제성을 높인다. 4번 자산의 규모와 유동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투자 결정을 한다. 너무 간단하게 정답 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자본 조달 과정에서는 자본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니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비용을 최소화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9번 재무비율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통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이다.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문장만 길죠.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1번 부채 비율은 총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로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2번 유동 비율은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 비율로서 여기서 단기는 1분기, 즉 통상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3번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기자본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주들이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을 의미한다. 4번 총 자산 증가율은 일정 기간 동안 총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총 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투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죠. 어디가 틀렸냐면 유동비율은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 비율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단기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 붙여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분기가 아니라 1년이 되죠. 그래서 1년 이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단기 또는 유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 또는 비유동, 고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통상 3개월 1분기라고 쓰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ROI 투자 수익률이죠. ROI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ROI 분석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여러 부분의 재무 요인으로 분해하여 경영 성과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2번 ROI는 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3번 ROI는 총 자산 순이익률로 정의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로도 정의할 수 있다. 4번 ROI는 기업의 여러 사업 부문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활용되지 못한다. 역시나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당연히 ROI는 기업의 여러 사업 부문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2020년 서울시 7급 필기시험 경영문제 총 20문제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모든 내용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